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농업지식 채널 짓다의 전문가를 모셔서 이야기 나누는 농담 코너입니다. 오늘도 남재작 소장님 나오셨는데 오늘 남 소장님 복장이 좀 평소보다는 상당히 격식을 갖춘 복장입니다. 아마 대단한 분을 모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남 소장님 어떤 분을 모셨길래 오늘 또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나오셨는지. 사실 우리 지다 채널이 굉장히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게스트와는 좀 격이 다른 게스트를 좀 모셨습니다. 오. 네. 현직 농민이시자 네. 전직 국회의원이시고 오. 또 경기도 지방에서 또 기본장까지 하신 분을 네. 오늘 우리 지다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예, 오늘 김현권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 뭐 저는 이제 남수장님께서 저한테 각오를 해라. 뭐 오늘은 뭐 상당히 이제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 옷 이렇게 안 입고 다니는데 예. 그래서처럼 오늘 또 이렇게 맞춰 입고 왔습니다. 예. 제가 남재작 박사는 네. 자주 만나는 사이고요. 아, 자주 만나시니까. 예, 자주 만나는 사이고 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은 네. 제가 영상으로 워낙 많이 봐서 예.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뭐 저는 이제 의원님께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사실은 누구시지? 좀 의아한 분도 계실 테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고요. 네. 그러다가 20대 국회에서 농민 비례대표 자격으로 네. 국회의원을 한번 했었고요. 민주당 소속이었죠. 네네. 그러고 나서 경기도에 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는 신생기관을 가서 직접 설립하고 네네. 초대 원장을 했었고 네. 그거 마치고 나서는 다시 지역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있죠. 지역이라면 어느 지역입니까? 제가 계속 이제 경북 의성에서 농사를 지었고 오. 2004년도부터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도전을 꾸준하게 했었고요. 아, 의성에서. 네, 의성에서도 했었고 근래에는 구미에서 2번 또 했었고. 구미에서 이렇게. 예.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힘들죠. 선거 얘기하면 진짜 너무 힘든 기억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은 예. 의성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제가 여전히 소를 좀 키우고 있는데 네. 고향도 의성이고 지금 농장도 의성에 있고 네. 이래서 의성에 있는 시간이 많고 구미는 좀 자주 가는 편이죠. 예. 실제로 지금은 이제 소도 키우시고, 예. 그다음 농사도 지으시고. 뭐 소만 키우면 다른 농사는 안 소만 합니다 지금. 예. 실제로 사실 뭐 농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라고 해서 다들 이제 농업운동이라든지 네. 농업활동과 관련돼 있는 뭐 이런 쪽으로 나가지는 않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제 그런 힘든 길을 걷게 되셨는지 사실은 저는 참 궁금해요. 저는 농대를 나왔습니다만 자주 접하다 보면은 어떤 경로로 이런 험난한 길을 걸으셨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러고 사니까 제가 농대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 농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공부를 했었고 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어릴 때 그러면 어떻게 나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아, 교수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당시 이제 시절이 그렇다 보니까 네. 민주화 운동을 했고 그러다가 감옥에를 갔는데 어느 날 감옥 안에서 이제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끼고 있던 책이 세계지도 이만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걸 봤어요. 심심하면 이제 지도책 놓고 뒤척뒤척을 하고 시간은 있는데. 참 잘 가죠. 네. 책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지구본 연구소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제가 어느 사무실에 제가 사무실 옮기더라도 늘 지구본을 가지고 다닙니다. 예. 지금은 그 지구본이 제 아내 사무실에 있는데 늘 그 이제 심심하면 이렇게 돌려보고 근데 그때는 이제 세계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대한민국에서 경상도가 참 넓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죠. 사실 면적은 넓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좀 넓어요. 넓습니다. 연수도 가장 많은 네. 곳이래요. 가장 넓고 인구도 많고 네. 그때는 이제 고민이 관심사가 이 나라가 언제나 민주화가 될 건가? 우리는 언제 민주정부를 가져볼 수 있을까? 독재가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시절에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저 영남이 좀 바뀌지 않으면 저 영남만 좀 바뀐다면 우리 민주화가 훨씬 더 빨라질 텐데 내 고향만 좀 바뀌면 좋을 텐데. 그러면 내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갈 당시에는 공장에서 이제 위장 취업을 하고 노동자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감옥에 갔는데 네. 나중에 다시 이제 나도 무엇인가를 하고 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불쑥 나가면 다시 공장으로 갈 게 아니라 내가 고향이 경상도인데 네. 저 경상도 가는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네. 그런데 뭐 고향이 경북이고 의성인데 가보니까 거기는 다 농사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사.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되셨다. 어떻게 보면은 분명한 목적성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또 그거밖에 할 길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된 셈이다. 근데 전공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어,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천문학이고요. 그러니까 천체물리. 천체물리, 예. 그 힘든 천체물리.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요. 먹사 못 나올 것 같은 입김들이. 자, 이제 과거의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의원님의 과거에 대해서는 좀 아실 것 같고 뭐 농업 지식 채널이다 보니까 농업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사실 저는 농대를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태어난 것도 서울이고 뭐 계속 평생을 이제 서울 수도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사람들이 많이 변했다.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뭐 이제 추곡 수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가격이 어떻게 결정돼 뭐 그다음에 이제 뭔가 가격이 떨어지면 아이고 저거 어려워서 어떻게 되냐 저 좀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도시의 삶이 팍팍해서 그런지 몰라도 농업에 들어가는 돈 예산 뭐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시니컬해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 농가에서 보면 요즘에 직불금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그냥 뭐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야? 그럴 바에는 저거 왜 굳이 이렇게 놔둬야 될까?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뭐 농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그거 뭐 거의 없잖아. 뭐 이런 사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에 또 그리고 농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답답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굳이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정확한 것인지 뭐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가 어렵다가 보니까 특히 도시에서 팍팍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농업과 농촌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커 보이기도 하고 네. 왜 똑같이 힘든데 농촌만 지원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이 소비자적 관점에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일 수도 있죠. 소비자적 관점에 충실하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우리 농민은 여전히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화 과정이 쭉 진행되고 특히 WTO와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무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 제조업 중심 국가고 수출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가장 간명한 설명인데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역에 관한 장벽도 열어야 되고 상대 국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을 일정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런 긴 과정에서 농업은 끊임없이 개방의 대상이었던 거죠. 우리가 개방이 되면 수출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건 아니고 네. 끊임없이 외국계 들어오는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걸 내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장을 내주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당히 농산물 가격도 비싸고 이런데 싼 가격들이 계속 들어오면 시장이 작아지고 이익의 훼손이 생기고 그런 과정이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쭉 진행되다가 보니까 농민들은 수입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나라 전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우리 농민들도 같이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농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생산성이나 3배, 4배 잘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함께 잘 살게 되니까 우리 농민들의 수준도 삶의 수준도 올라간 게 사실인데 그런 생각은 이제 크게 많이 안 하고 우리 농민들이 네. 끊임없이 피해자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농수산 물가가 이제 오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맨날 먹는 식료품과 관련돼서 이게 항상 타겟이 농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 이거 다 수익 개방하면은 그냥 훨씬 편할 텐데 이건 왜 안 하지? 라는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농민이나 농촌이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빼앗긴 게 많다라는 입장인데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반대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이 농업과 농민들을 위해서 계속 이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되느냐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도 많아요. 보면은. 수입 개방을 상당히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지금은 일부 품목의 관세가 좀 남아 있는 거고 그것도 협약에 의해서 그 관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농산물도 거의 무관세에 가까운 시대가 곧 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보다가 더 빠른 속도로 더 광범위하게 수익 개방을 한다라는 게 그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만큼 개방을 많이 했습니다. 의미가 없을 것 예. 같다. 사실 뭐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서 아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미국산 쇠고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예, 됐고요. 그다음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이미 관세가 없어진 지 예, 꽤 오면은 그렇습니다. 쇠고기도 2028년인가 되면 이제 무관세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렇죠. 그 효과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이제 수입 개방이 돼도 국내산 농산물의 시장은 일정 정도 가져가게 되거든요. 이미 적응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데 그 시장이 어느 정도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과일값이 우리나라 비싸요.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생각 특별히 많이 비싸요. 듭니다. 예. 외국보다 비싼데 사고 하나에 지금 예. 3,000원 정도 예.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있어 보면은 열대 과일이나 이런 과일이 그것도 계속 먹으면 맛없어. 우리나라 과일이 더 맛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개방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이 지금은 상당한 고가인데 조금 더 낮추면서 국민들에게 더 건강한 식품으로 만끽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실은 이제 서로가 느끼는 속도감의 차이일 뿐이지 방향성은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남수장님께서도 뭐 항상 많이 말씀하시지만 오늘은 제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예. 약간 좀 이렇게 딴지거는 입장에서 예, 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약간 표서엔 안 그렇지만 근데 이제 저는 사과가 굉장히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사과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고 기후변화가 올해도 심하잖아요. 그래 연말에 또 다시 사과값이 뛰면은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아질 것 같은데 사과 또 시장이 개방되면은 우리나라 과수농가의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연쇄적으로 이제 다른 과일과 영향을 미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 정부가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로 사과 농가가 어려움이 커요. 기후 변화를 어쩌면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사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처음 내려가서 지었던 농사가 사과 농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동네가 전부 사과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동네에 사과밭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두밭으로 바뀌었어요. 자두 밖으로 바뀌고. 사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의성 사과보다는 안동 사과, 봉화 사과, 영주 사과 그 위로 더 올라가잖아요. 강원도로 요즘 많이 네, 올라가죠. 강원도도 많이 올라가고 사과가 옛날처럼 그렇게 농사가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과 농가들의 그 소득의 타격이 상당하거든요. 이미 큰 상태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기에도 농가에게 주는 그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금 사과는 검역을 통해서 비관세가 있는 거잖아요. 비관세 장벽이 있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낮춰달라는 게 현실적인 요구인데 그거는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과일 가격이 사실상 너무 비싼 거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게 언젠가는 개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5년이든 10년이든 간에. 그러면 그게 개방됐을 때 큰 피해가 있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개방 반대만 계속 주장할 게 아니고 혹시 개방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뭔가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 거냐. 과일 농가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오히려 걱정이 됐어요. 이제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네. 우리가 지금 우리 농업에서 취약한 게 뭐냐 그러면 밭농사의 기계화예요. 네. 그러니까 사과 농사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잖아요. 다 외국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또 많은 일들을 수학이나 이런. 그렇죠. 수확이나 그런 거 하지만 이게 일이 1년 사과 농사는 1년 내내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딸기도 사실 1년 내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게 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숭아나 자두는 일찍 끝나잖아요. 상대적으로. 네네. 그런데 가장 늦게까지 수확을 하는 게 사과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량이 굉장히 많은 과일인데 이 부분이 전혀 기계화가 겨우 약치는 거. 요즘은 이제 작업하는 거 리프트 공급되는 정도 이런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얘기하는 진짜 로봇이 도입돼야 할 곳이 그런데 좀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사과 생산비를 낮춰야 돼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생산비를 낮추자, 뭐 규모를 확대하자라는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생산자 뭐 조직 같은 이야기, 뭐 전국단위든 아니면은 품목별이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보면 왜 그럴까요, 보면?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이 왜 이렇게 취약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농지개혁을 했잖아요. 네. 굉장히 성공적으로 농지개혁을 맞습니다. 했다고 평가받잖아요. 대한민국, 대만, 일본 세 나라가 그래도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죠. 그래서 이제 산업화하는데 그 농지개혁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농지개혁을 해서 대농 지주가 없어지고 전부 소농으로 자영농으로 바뀌고 나니까 대농이 없어진 결과 유통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집단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네. 이게 농지개혁을 통해서 다수의 자영농을 만든 게 우리의 농산물 유통을 리드할 집단. 좀 소농들은 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렇죠. 소농은 1년 내내 팔 것도 없어요. 살기 먹고 살기 바쁘니까. 예. 아니, 생산량 자체가 작으니까 그렇죠. 잠깐 팔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 이 점포라도 열고 팔려고 하면 1년 동안 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린 대체로 소농이다가 보니까 1년 내내 팔 것도 없고 이거 생산해서 팔고 나면 또 다른 거 생산해야 되고. 전문성을 키우기가 쉽지 예. 않고. 그래서 이 농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다수의 자영농을 만든 게 어떻게 보면은 유통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근데 사실 농지 개혁은 이제 1950년대 뭐 예. 60년대까지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60년 전 이야기란 60년 70년 전 이야기란 말이죠. 자연스럽게 원래 모든 분야는 처음에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커지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그중에 주도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게 오히려 과점화 뭐 독점화돼서 이제 문제되는 게 사회 대부분의 현상인데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 농업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너무 효과적으로 막아와서 오히려 그런 규모의 문제를 달성하지 못한 거 아닐까요? 너무 내놓은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요. 일본도 농협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외국의 농업 강국들을 보면 농협보다가는 생산자 조직이 합종연합해서 더 덩치를 키우는 걸로 나가죠. 네. 그런데 일본도 농협이 그 유통을 대신하고 있고 한국도 농협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생산자 조직 자체가 규모가 워낙 작다가 보니까 그 역할을 농협이 들어서서 했는데 네. 농협 자체가 관조직이고 그리고 생산자 조직도 소농에서 점차 커져 나가긴 하지만 농협을 이겨나가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체 조직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연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여전히
농업 정책에서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관여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생산자 조직의 자생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정부가 이제 뭐 일을 안 한다, 뭐 아니면은 이제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 농업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원님의 생각은 다르신 거네요, 보니까. 그 제가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올 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농업 예산 쓰는 구조를 혁신하겠다. 지금은 우리나라 농업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정부 정책 사업 위주로 농업 예산이 쫙 짜여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정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8%에서 3%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18조. 예. 대략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예산을 그 꼭지를 다 정부가 정해요. 뭐 예산이다 보니까 다 그렇죠. 이제 보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밥상을 정부가 차리는 거죠. 농민은 그걸 먹을까 말까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과수농가에게 저온 저장고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정부에서 만들어요. 그럼 농가는 이 사업을 자기가 받아서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사업은 거기서 뭐 지원 대상이 아니기 예,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농민이 생산자 조직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는 게 예. 훨씬 더 예산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이제 강조하시는 건데 예.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경험은 그런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발휘될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RPC 같은 미국 처리소 그 종합 처리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동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동네마다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식품 가공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국산 쌀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충분한 물량을 얻고 받을 수 없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입에 자꾸 의존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이렇게 규모의 어떤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느냐. 결국 나눠먹기가 너무 일반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농업에서는 의뢰껏 나눠먹기 동네별로 하나씩 다 똑같이 있어야 돼. 이런 게 너무 강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비판도 있는데. 그렇죠. RPC가 너무 많죠. 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껴들면은요. 예.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협이 사실은 이제 그 농민 조직이 못 커오는 게 예. 정부 예산이 만약에 농민들이 저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농협도 원인이 있죠. 왜냐하면 농협이라는 게 있으면은 농촌 지역에서 농협을 넘어설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농협은 정부 자금을 갖다 쓰는데 민간에서 어떻게 농협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느냐. 이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고 아까 전에 정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거든요. 농민 조직들이 그럼 만약에 자조금도 만들었고 그걸 하라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럼 그런 조직들이 그 정부하고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정책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영향이 되느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안 되어 왔거든요. 제가 모든 협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실 정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다른 어떤 개도국보다 사실 우리가 더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농민 조직들이 정부 예산을 가져가서 할 수 있느냐. 이거 사실 불가능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도 농민 조직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농민 조직을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민은 조직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려고 자조금이 있잖아요. 농민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저도 바깥에서 보면 느끼는 거는 10억, 20억, 100억, 200억 지원하면 농민 조직이 클 거냐. 저는 오히려 농민 조직이 오히려 나쁜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돈이 들어가면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빨리 나타나잖아요. 근데 누구도 이걸 키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키울 수 없어요. 외부에서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커지지 않아요.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네. 스스로 크도록 만들어야 돼요. 7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때 우리가 워낙 작은 규모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큰 농민 생산자들이 있었으면 이 농민 생산자들이 스스로 비슷한 크기의 농민 생산자들을 찾아서 더 크게 해가지고 유통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생산자가 없었어요. 사과 농사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뭔가 유통에 직접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은 1년에 20kg 생산 단위로 친다면
몇만 짝은 생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뭐 뭔가를 해볼 수 있죠. 예, 그래야 내가 2만 짝 생산한 이것을 가지고 2만 짝만 가지고 유통을 할 수는 없잖아요. 2만 짝 생산하는 사람 10명이 모여갖고 20만 짝 갖고 우리 뭐 좀 해보자. 이런 구상을 할 수 있는데 네. 우리의 농사 규모는 다 1000짝 미만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규모의 문제가 처음부터 문제다라고 하지만 저는 다른 편으로 보면은 그거를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과정을 우리는 못했을까? 사실 뭐 해외라고 봐도 보면은 처음에는 다 소규모로 시작을 했으나 결국 이제 점점 단위를 키워가서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농지 개혁 과정을 네.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이제 농업이 주력 산업이었고 예, 많은 인구들이 이제 농촌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최소한의 생산 수단을 공유한다는 그 농지 개혁의 어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미 그 단계를 이제 한참 뛰어넘고 나면 실제로 뭐 비농민들의 어떤 농지 소유라든지 대자본의 뭐 농업과 관련되는 산업의 이제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넓게 좀 허용이 됐더라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문제 중에 상당 부분은 해결이 됐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먼저 가로막고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더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요? 결국은 지금은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본도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계속 수입 개방을 하고 있었잖아요. 의원님이 너무 어려운 질문에 네, 야곱야곱 생각이 막 들었다. 야곱야곱 그 수입 개방을 통해서 농민들이 차지하고 있던 시장을 계속 이렇게 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국내에 또 다른 자본이 농업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 당시에 허용한다라는 거는 농민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고 당시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던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는 안 됐지만 뭐 그 과정에서 결국은 시간이라는 이제 그 시간도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흘려보낸 그 대가를 지금 요즘에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들거든요. 사실 농업 예산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제 그 농민들인데 배분되는 예산도 규모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많이 커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또 이렇게 소규모 영농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소농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소농에서 계속 머물게 하는 걸로 결과가 나타나 버린 게 아닌가. 그럼 앞으로도 이런 지구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될 거잖아요. 결국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는 문제들이 고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소농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정책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고민은 예산을 좀 안 좋은 표현을 쓰면은 예산 사냥꾼들이 독식하고 있다. 그건 심각한 뭐 문제죠. 그거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보면 그것이- 다방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시죠. 그러니까 뭔가 농업 내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 혁신이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소득이 증대되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누가 예산을 더 빠르고 더 많이 이렇게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가 농업에 팽배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됐던 거는 정책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네. 그것을 알고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인 거죠.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 그러면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은 결코 공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농업의 성장을 보장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 보다가 그렇게 해서 이 농업 내에 빈익빈 부익부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국가가 지원해서 병영 규모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성장한 농가는 시장을 통해서 보전받고 그거는 시장을 통해서 보전받고 다수의 농가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자. 예산에 돈을 요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네. 직접 지불 방식으로 지원을 해줘서 스스로 농가가 당장 뭐 비료를 사고 싶으면 비료를 사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형태가 퇴비를 지원해 준다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놓으니까 그냥 놔두면 3,000원을 퇴비가 6,000원이 되어서 농민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김영삼 정부에서 농기계 반갑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쓰는 농기계만 잔뜩. 안 쓰는 농기계만 잔뜩 공급하고 반갑 100만 원 하던 농기계가 반갑 사업을 하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갔고 150만 원, 200만 원이 되어서 농민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농민은 반갑을 정부에서 절반을 지원받아서 사봐야 실제로 이득이 크지 않고 과잉의 소비가 벌어지고 예. 결국 빚만 남고,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그 과정에 대한민국의 대동, 국제, 아시아 예. 이런 농기계 회사는 좀 키웠어요. 살아남았죠. 지금 살아남았죠. 수출도 하고. 수출도 하고. 예. 그것을 평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농기계 반갑 사업이 한정된 농업 예산을 효과적으로 썼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비판적으로 이제 보시는 그 견해인데, 예. 그럼 또 최근 들어서는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전이 적자가 심해지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 농업용 전기 이제 원가 중에서 이제 뭐 제일 저렴한 이거를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농업 분야에서 이제 에너지 낭비가 이제 너무 심하니까 면세유 같은 경우도 이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공급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농민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좀 절감해주면 농민들이 좀 살림살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동안 뭐 60, 7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국가나 그런 시스템이 더 이상 그걸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바뀐다라고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는 바뀌는 게 옳다고 봐요. 바뀌는 게 옳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눈에 보이면 그에 적합하지 않는 거는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죠. 시대가 변화했으면 예.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하는 방식도 바뀌고 대상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1톤차 전기차 보급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톤차의 경유를 면세유로 지원을 해줘요. 그렇죠. 엄청 싸지. 네. 이거는 서로 인센티브가 충돌하잖아요. 이런 건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면세유가 화석연료잖아요, 다 그죠? 예. 화석연료를 싸게 공급해 주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가 보니까 농민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농촌 공간에 그 많은 곳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족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생산을 해서 본인도 쓰고 그리고 사회적인 기여도 하면서 의미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거부를 여전히 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면세율을 줄이는 것은 반대하고, 이런 건 옳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화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외부적 상황, 그다음에 내부적 여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변화가 불가능한 쪽으로 점점 구조적으로 지금 굳어진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제가 좀 하면은 네. 우리나라 농업 정책은 사실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농가에 대한 지원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농가 소득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농가 소득을 어떻게 올려야 될까? 이게 첫 번째 진행 관점인데, 예를 들어 에너지 정책이든 에너지 보조든 무슨 정책을 하려 그러면은 전부 다 지금 농가 소득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되려 그러면 예를 들면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 하려 그러면 한다 치면은 거기에 맞는 기준에 들어가는 농가들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정책에 정부에서는 누구를 지원할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이 범위에 들어오는 농가들은 이제 알아서 챙겨가는 방식으로 만드는 게, 이게 사실은 유럽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이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약간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또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농가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농가들은 너무 작고 너무 고령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정책에 반응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 이미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되게 어렵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상만 놓고 보면 농가 숫자가 되게 많죠. 100만. 그런데 이미 사실상 농가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고령농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 그렇죠. 예. 한 동네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30호 내지 50호가 살고 있는 동네다 하더라도 실제로 영농의 주력은 한 5명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이미 그냥 소일상. 서울 삼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그분들에게 맞게 해야 되고, 농업 정책의 큰 줄기는 그대로 또 가름말을 타야 되고,
사실 근데 그게 구분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정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누군가 과감하게 항상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예. 그거거든요. 예. 이제 농민들에게는 복지를, 예. 농업은 산업으로. 맞아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하려고 예. 하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수십 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저는 가장 아쉬운 점이 통계가 없는 거예요. 아, 농촌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정확한 통계가 없는 거예요. 왜 통계가 없냐? 농민은 다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그마한 식당을 해도 다 사업자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요즘 카드 쓰니까 다 긁혀서 나오고 그렇죠. 소득이 뭐 거의 소득 다 되고 예.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가 있을 때 그 국세청을 통해서 보면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얼마 벌었는데 얼마 벌었는데 얼마 벌었는지. 지금밖에 못 예, 본다. 예, 그러니까 예. 얼마 지원해 주자. 예. 예. 그런데 우리는 농업소득 자체가 비과세예요. 그렇죠. 농민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해요. 모든 거래에 있어서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아요. 소득 파악이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소득 파악만 안 될 뿐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통계가 형성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샘플링 통계는 그건 그냥 이게 통계를 위한 통계. 통계를 위한 통계지. 그 통계도 이미 몇십 년 전 네. 통계 관념을 그대로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농업을 제가 가끔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농업을 농업 전문가가 알 수가 없다. 네.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의성 군수가 군수에 딱 침입을 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의성은 농업이 가장 중요한 예. 곳이잖아요. 마늘이 떠오르는 곳이죠. 예. 그리고 그 주민들 중에 농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단체장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우리 지역의 주민 소득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일 거 아니에요. 얼마인데 내가 얼마를까지도 올려보겠다.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 소득에 어느 장목이 기여하는 바가 어느 정도고 어느 장목은 소득이 늘어나고 있고 어느 장목은 줄고 있고 네, 뭐 이런 걸 봐야 정책을 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의성 군수가 돼도 의성군의 농가 소득을 파악할 수 자료가 없어요. 정책을 제대로 전개할 아예 기본이 안 돼 있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농가 소득이라고 발표되는 게 전국에 3,300개 농가 정도를 표본으로 샘플링 해가지고 설문조사한 거예요. 당신 얼마 벌었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통계를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네. 지금 나와 있는 통계는 도 단위별 농가 소득의 기초 자료만 있지 네. 전국에 3,000몇 농가였으니까 시군을 나누면 그 10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죠. 그런데 상황에서 돈을 집행을 하고 돈을 쓰고 효과가 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정책을 펴는 것 자체가 구름 위를 걷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 남수장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맨날 하던 얘기죠. 그렇죠. 그게 또 뭐 너무 올드하고요. 예. 옛날에 그러니까 자급자족농 시대에 맨날 가지고 있던 통계를 그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와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여전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지만 농가와 농업경영체가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사실 숫자도 2배가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농업 정책은 그냥 눈 감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거죠. 그걸 왜 안 할까요? 보통 통계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으면 뭐 정부가 수단을 세워가지고 착착착 추진하면 5년 정도 지나면 뭔가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데 농업 관련해서는 이 수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상의 농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거부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책을 수립하는 쪽이 그걸 굳이 해서 그동안 해오던 관성을 바꾸는 게 힘들어서 그냥 옛날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농업소득세를 비과세로 하는 과정에서는 정책 당국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과세 조항만 싹 없애고 네. 똑같이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농가 중에 9%가 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거의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하고 하는 비용이나 그 증세 효과나 네. 이게 별로 덕이 안 된다고 봤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그래도 18조 원, 뭐 이렇게 농업 예산이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이제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일 것 같은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 된다.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젊은 농민이나 네. 규모화된 농민들 중에서는 우리도 과세 대상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들을 스스로 해요. 왜냐고 하면 세금을 안 낸다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꼭 2등 국민 취급을 받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예. 스스로 책임도 다하고 권리도 주장하고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을 참여하는 게 낫지. 왜 우리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맨날 니네는 지원만 받는 조직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농민들의 이렇게 자존감. 저는 이것이 앞으로 젊은 농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농업소득세를 과세 대상으로 바꾸고, 그리고 규모가 작은 그 영세 농가들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세 대상 이하니까 그렇죠. 그 면세 공제 예, 면세 점 이하니까 보면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농업이 과세 대상이 안 되고 소득이 파악이 안 되니까 연금을 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연금뿐만 아니고 네. 재해보험을 받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소득 파악이 안 돼요. 그렇죠. 재보험을 들려면 내가 평소에 얼마만큼 해서 얼마만큼 해야 되고 이런 그렇죠. 것도 안 되고 사실 요율 산정이 안 되니까 보면. 네. 저는 그 정책이 이제 과세는 정말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이 통계가 제대로 잡히는 것도 있고 또 가짜 농민이 많잖아요. 가짜 농민은 이제 인풋되는 지표로 가지고 우리 만드니까 이제 오류가 많은데 이게 내가 얼마를 내출했냐는 사실 그게 오류가 별로 없거든요. 이게 세금이 계산되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부는 정책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배출을 얼마를 출하했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직불금이든 아니면은 다른 지원 사업 같은 거를 되게 하면 또 합리적이잖아요. 그거 안 되는 분들은 차라리 다 복지적에서 다뤄주고 이렇게 전 한 단계 높으려 그러면 사실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고민이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남 소장님한테 서운한 게 그거예요. 농가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많이 하면서 사실 농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이것이 어떤 현상인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면 과세를 적용해야 그걸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문제는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자료가 이렇게 정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현상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연구자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네. 반성하겠습니다. 예, 이게 늘어난다라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예. 이것을 제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농업소득세 비과세인 국가는 5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뭐 이런 나라 몇 개밖에 없거든요. 다 과세 대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게 우리 농업 발전에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지 세금 내느라고 걱정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김 의원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과 어떻게 보면 대안 뭐 방향성까지 이제 이미 다 나와 있다. 단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국가적으로 아니면 이제 당사자의 농민들이 이제 수용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군요, 보면은. 그러니까 학자들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선택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농업계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토론이 되고 있고 네. 다음에 사실 정권 잡는 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예. 과감하게 이제 좀 저항이 있더라도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또 민주당이 당적을 두셨으니까 의원님도 책임이 없다고 할 게 없고요. 아니 나는 진짜로 이게 농민의 사업자 등록 문제는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해오던 바예요. 예. 어쨌든 뭐 시간이 이제 쭉 많이 진행됐습니다만 그래도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쟁점이 뭔지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 문제 어떻게 보면은 통계와 어떤 소득에 관한 여러 가지 투명한 자료가 있어야 그다음에 거기서 싸울 건 싸우고 발전을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걸 못하는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라는 생각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신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혼나신 남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예,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씀해 주신 김영건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찢다 오늘 김영건 의원님 모시고 농담 어떻게 보면은 정책과 정치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